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위원 사업 모임이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자로 정동만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정점식 위원님께서 보임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오동훈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오동훈 인사청문 요청안과 제2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오동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오동훈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안의 내용 중 종합의견사항은 지난 17일 실시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사님. 네. 법사위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 종합의견이 나오기까지 수고하신 우리 유상범 간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발언을 신청한 취지는 우리 해병 순직 사망 사건이 애시당초에 처음부터 원칙대로 진행됐더라면 아마 지금쯤은 모든 결말이 났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없어졌을 겁니다. 어제부터 사실 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여야가 밤늦게 그리고 아침에도 여러 차례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대통령 소환 조사 부분에 대해서 오동훈 후보자가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한다는 견지에서 의원들의 소환 여부에 대한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정리를 했더라면은 이것이 무난하게 그리고 특별한 일 없이 진행되었을 겁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에 오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이 수용 의견은 적격과는 약간 다르지만 후보자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빠 찬스, 남편 찬스, 그리고 탈세를 하기 위한 편법 등이 있지만 수사를 하겠다는 그 의지를 높이 평가해서 수용 의견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소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용 의견을 낸 취지가 후보자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그 소신을 존중해서 문제점이 있지만 수용을 한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일들이 자꾸 있으면은 결국은 정부에 대한 불신만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대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와 대통령실이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유상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하시죠. 네, 네, 네. 네,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오동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과보고서의 자구정리와 첨부자료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형수 의원입니다. 오동훈 후보자 및 공수처장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축하받을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국민들께서도 축하를 해주실 일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국민적인 의문들에 대해서 이 후보자가 잘 소명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많은 언론 국민들께서 후보자의 지금 아빠 찬스 소위 또 남편 찬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을 딸에게 매매하는 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년 8월에 20살이던 딸에게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과 땅을 매도했죠. 네. 자, 그 매도 자금은 후보자가 증여를 했어요, 딸에게. 그래서 그 돈으로 산 거죠. 자, 이 거래가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딸한테 돈을 빌려주고 딸은 그 돈을 가지고 엄마 땅을 샀어요. 왜 이렇게 이상한 거래를 하죠? 딸한테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땅을 증여하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증여하나 엄마가 증여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죠? 먼저 딸이 부동산 취득한 것과 관련돼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한 6억 정도로 평가한 그 산성동 주택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제3자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계약 상태에서 파기가 되는 좀 급박한 상태가 벌어졌고, 또 그 2020년 9월 초순에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이제 매매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 그런 부분에 급박한 대해서는, 상황에서 예. 딸에게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게 왜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건 이따가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급박한 상황이 될 수 없는 게 꼭 그걸 매매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되나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가격도 오르고 좋은데 왜 굳이 팔아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딸한테 왜 팔아요? 딴 사람한테 팔아야지. 가족한테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잘 안 돼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세요. 제가 납득할 수 없는데 국민들께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자, 저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후보자가 이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땅을 딸에게 증여하면 땅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가치가 6억 정도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은 지금 딸한테 빌려준 거는 지금 3억 5천인가 빌려줬죠. 네. 네. 그럼 그 3억 5천만 증여한 것에 증여세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여세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써 이상한 거래를 한 거예요. 아빠 돈을 빌려가지고 엄마 땅을 사는 이상한 거래를 한 이유가 그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솔직히 맞으면 맞다고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죄를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세무사한테 그 상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제가 3억 5천 정리하면서 그 정리세를 4,850만 원을 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좀 어떤 합리적인 거래로 세무사가 그렇게 자문을 해서 거기에 따랐습니다.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라 세무사가 이렇게 하면은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솔직하게 국민들께 얘기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야죠. 그걸 세무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충고를 해줘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께 납득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 절세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사죄하는 바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배우자의 지금 운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금 논란이 있어요. 일단 배우자가 실제로 운전을 했는지 안 너무 했는지가 좋아하면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후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야당 의원님들께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도 이 부분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은 자 만약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처럼 법무법인을 속여서
급여를 받았다라면 사기죄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근무하지 않는 상황을 다 알면서도 법무법에서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면 법무법인 돈을 횡령한 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률가이니까 후보자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형사법상 문제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그런 오해를 계속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참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부인을 운전기사로 채용을 해서 급여를 지급받도록 한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들 중에서 부인이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처음 개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불안해서 이게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사무원을 고용해서 할 때 그 월급을 내가 줄 수 있을까? 내 사업성이 그만큼 될까? 이게 불안해서 배우자를 같이 근무하는 경우는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는 판사로 19년, 20년 근무를 하다가 지금 변호사 개업을 했잖아요. 그런 사건 걱정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건 많이 오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배우자를 이렇게 취업하게 했다는 것은 저는 일단 우리 후보자의 자질이 굉장히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자, 지금 아까 우리 야당 의원님도 얘기하셨고 우리 후보자 본인도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번 아까 모두 발언 얘기를 하셨어요. 공수처는 때로 정말로 권력의 실세를 수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다 수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 성과를 거의 내지 못했어요. 이런 공수처를 제대로 이끌어가려면 도덕성, 청렴성 누구보다도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강단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과연 이렇게 절세하고 배우자를 취업시켜가지고 그 월급 얼마 더 받으려고 하는 이런 후보자의 자질 가지고 이런 이해감이 있는 공수처 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말 큰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돼 가지고 지금 그 운전기사 등 그다음에 송무 지원으로 그 취업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과 관해서 제가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가 송무 지원, 그다음에 운전기사 등으로 한 사람 직원분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운전기사로 채용했을 때는 2019년 10월 7일 날 좀 제법 큰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 이후에 좀 치료를 받고 퇴직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 경력 증명원이나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그런 취업한 것에 관한 자료를 냈지만은 마지막에 그 교통사고를 내고 그다음부터는 근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제가 그때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꽤나 한 2023년까지 치료를 받는 꽤나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퇴직 처리를 했고, 그때 수원구치소인가, 그 다음에 수원법원인가 가면서 사고가 났고, 그런, 교통사고 자료에 관한 그 자료를 위원님께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처가 여러 가지 초기에 법원과 구치소를 오가면서 운전 업무가 많이 필요할 때 그런 부분을 도와줬고 한 사람분의 직원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사실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김형동입니다. 후보자님 점심 좀 드셨어요? 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심기간 동안에 전화도 받기도 하고 또 다양한 언론 매체 통해서 오전에 우리 위원회가 후보자께 질의한 내용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기사도 있고 질의도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그렇지만은 후보자 개인의 어떤 자격 문제, 주변 문제도 있지만은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많이들 놀라는 분들이 공수처가 아직도 있었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질 관련돼서 저는 가족 얘기는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후보자는 수사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법관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죠? 네.
전임 김진욱입니까? 전임 원장이, 공처장이, 그분도 제가 알기로 수사 경험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기억하는 게 헌법 정신에 따라서 공수처를 운영하겠다 그런 한마디 남기신 기억이 있는데, 저는 공수처를 이끌러 가려면은 최소한 검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또는 비슷한 능력, 수사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저걸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전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해야 된다라는, 후보자가 처장을 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굉장히 의지만 가지고 어떤 기관을 이끈다,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공수처에 수사 역량이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정말 탁월한 수사 능력을 가진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수사 역량의 강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법관이다, 그거는 맞아요. 내가 그런데 회초리를 대해서 수사를 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처장을 좋은 수사관을 뽑는다, 그런 취지인데, 검사를 뽑는다는 취지인데, 그 또한 본인이 정확해야 지도를 하고 지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난 점심 먹으면서 그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프로필을 봤을 때는 정말 좋은 분이다. 그런데 과연 이분이 이직에 맞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쭉 검토해 보셨겠지만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수처를 고쳐서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좀 수리해서 보링 해가지고 쓰면은 잘 굴러갈 수 있는 차입니까? 아니면 폐차해야 됩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는 공수처장 후보로서 지금 공수처가 본래의 법에 의한 그 취지에 좋습니다. 따라서, 권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는 확신이 확신을 있기 가지고 때문에 계시겠죠.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고쳐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는 다 점검했습니까? 저는 먼저 그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사람 많이 주면은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후보자가 됐으면은 이 기간에 문제가 어떤 것이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3년 임기 동안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위원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이지만은 공수처가 수리해서 고쳐서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까? 기계는 없었다 하더라도, 하드웨어는 없었다 하더라도.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그 좋은 엔진을 탑재한 차에 지금 엔진 오일 정도 없는 것 정도로 비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아주 소중한 그 엔진 오일이 되어서 공수처를 훌륭한 기관으로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공수처와 같은 기관이 어떤 국가 권력을 또 고위직을 감시해야 하는 기관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치적 의도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 기관은 시효랑 운명을 다 했다고 봅니다. 공수처가 출범하고 이 사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이 사진이 유명한 사진인데, 그때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검사장을 자기 차를 보내가지고 모셔고 와가지고 잠깐 확인하고 조서도 안 남기고 돌려보낸 그런 때 기사입니다. 유명했었죠. 기억하십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때 이미 이 기관은 수명을 다 했어요. 차라리 다 해체하고 공수처보다 더 엄정한 걸 만드는 게 낫지, 이걸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또 한 번 몇 개 말씀드려볼게요. 2021년 9월인데 저기 현장에 있었는데, 김웅원 아시죠? 김웅원. 네. 그때 압수수색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강제 수사에 들어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뉴스를 보신 건 있겠죠? 네. 결국 그때 영장 집행이 불법이다라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정도입니다. 네. 아니, 공수처장 하시겠다는 게, 하시겠다는 분이 그동안의 역사와 이력 중에 문제가 됐던 것을 확인하고 들어와야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면 그거
언론만 믿으실 겁니까? 지금 뭐 최상병 관련된 나오는 것도 전부 다 언론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 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그걸 그대로 믿고 수사하시겠어요? 위원님 말씀 하나 더 인용하겠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우리 당 관련된 것을 그런데 제 이름도 이게 들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해 21년 12월 달에 국회의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무려 91명을 했었어요. 공수처가. 수사의 ABC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 적법 절차 준수에 대해서도 매우 신경 쓰겠습니다. 그동안의 이력을 알아야 뭐 신경을 쓰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지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 또 여쭤볼게요. 이종섭 장관, 대사, 소환 일정도 잡은지 않은 채 출국 금지 연장을 최근에 공수처에서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합당한 서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언급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좀 취임하게 되면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만 다음 질의까지 제가 방금 몇 개 여쭤본 거에 대해서 개별적 사실이든 아니면 정말 내가 맡아주면 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엉뚱하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네, 잘 저는 알겠습니다. 가족 문제는 묻지 않습니다. 박형수 의원입니다. 오동훈 후보자 및 공수처장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축하받을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국민들께서도 축하를 해주실 일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국민적인 의문들에 대해서 이 후보자가 잘 소명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많은 언론 국민들께서 후보자의 지금 아빠 찬스 소위 또 남편 찬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을 딸에게 매매하는 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년 8월에 20살이던 딸에게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과 땅을 매도했죠. 네. 자, 그 매도 자금은 후보자가 증여를 했어요, 딸에게. 그래서 그 돈으로 산 거죠. 자, 이 거래가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딸한테 돈을 빌려주고 딸은 그 돈을 가지고 엄마 땅을 샀어요. 그 왜 이렇게 이상한 거래를 하죠? 딸한테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땅을 증여하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증여하나 엄마가 증여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죠? 먼저 그 딸이 그 부동산 취득한 것과 관련돼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한 6억 정도로 평가한 그 산성동 주택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제3자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계약 상태에서 파기가 되는 좀 급박한 상태가 벌어졌고, 또 그 2020년 9월 초순에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사실상 이제 매매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 그런 부분에 급박한 대해서는, 상황에서 예. 딸에게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게 왜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건 이따가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급박한 상황이 될 수 없는 게, 꼭 그걸 매매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되나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가격도 오르고 좋은데 왜 굳이 팔아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딸한테 왜 팔아요? 딴 사람한테 팔아야지. 가족한테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잘 안 돼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세요. 제가 납득할 수 없는데 국민들께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자, 저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후보자가 이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땅을 딸에게 증여하면 땅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가치가 6억 정도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은 지금 딸한테 빌려준 거는 지금 3억 5천인가 빌려줬죠. 네. 네. 그럼 그 3억 5천만 증여한 것에 증여세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여세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써 이상한 거래를 한 거예요. 아빠 돈을 빌려가지고 엄마 땅을 사는 이상한 거래를 한 이유가 그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솔직히 맞으면 맞다고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죄를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세무사한테 그 상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제가 3억 5천 정리하면서 그 정리세를 4,850만 원을 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좀 어떤 합리적인 거래로 세무사가 그렇게 자문을 해서 거기에 따랐습니다.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라 세무사가 이렇게 하면은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솔직하게 국민들께 얘기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야죠. 그걸 세무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충고를 해줘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께 납득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 절세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사죄하는 바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배우자의 지금 운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금 논란이 있어요. 일단 배우자가 실제로 운전을 했는지 안 너무 했는지가 좋아하면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후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야당 의원님들께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도 이 부분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은 자 만약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처럼 법무법인을 속여서 급여를 받았다라면 사기죄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근무하지 않는 상황을 다 알면서도 법무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면 법무법인 돈을 횡령한 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률가이니까 후보자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형사법상 문제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그런 오해를 계속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참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부인을 운전기사로 채용을 해서 급여를 지급받도록 한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들 중에서 부인이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처음 개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불안해서 이게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사무원을 고용해서 할 때 그 월급을 내가 줄 수 있을까? 내 사업성이 그만큼 될까? 이게 불안해서 배우자를 같이 근무하는 경우는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는 판사로 19년, 20년 근무를 하다가 지금 변호사 개업을 했잖아요. 그런 사건 걱정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건 많이 오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배우자를 이렇게 취업하게 했다는 것은 저는 일단 우리 후보자의 자질이 굉장히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자, 지금 아까 우리 야당 의원님도 얘기하셨고 우리 후보자 본인도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번 아까 모두 발언 얘기를 하셨어요. 공수처는 때로 정말로 권력의 실세를 수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다 수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 성과를 거의 내지 못했어요. 이런 공수처를 제대로 이끌어 가려면 도덕성, 청년성 누구보다도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강단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과연 이렇게 절세하고 배우자를 취업시켜가지고 그 월급 얼마 더 받으려고 하는 이런 후보자의 자질을 가지고 이런 이해감이 있는 공수처 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말 큰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돼 가지고 지금 그 운전기사 등 그다음에 송무 지원으로 그 취업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과 관해서 제가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가 송무 지원, 그다음에 운전기사 등으로 한 사람 직원분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운전기사로 채용했을 때는 2019년 10월 7일 날 좀 제법 큰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 이후에 좀 치료를 받고 퇴직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경력 증명원이나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그런 취업한 것에 관한 자료를 냈지만은
마지막에 그 교통사고를 내고 그 다음부터는 근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제가 그때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꽤나 한 2023년까지 치료를 받는 꽤나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퇴직 처리를 했고, 그때 수원구치소인가 그다음에 수원법원인가 가면서 사고가 났고, 그런 교통사고 자료에 관한 그 자료를 위원님께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처가 여러 가지 초기에 법원과 구치소를 오가면서 운전 업무가 많이 필요할 때 그런 부분을 도와줬고 한 사람분의 직원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사실로 말씀드립니다. 해운대 의뢰 김미애입니다. 먼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 외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은 이때 기소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공수처가 전체를 통할하는 수사 기소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과거에 우리가 상당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이에 대한 견제를 명분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또 이후에 또 더더욱 검찰 개혁을 해야 되겠다면서 검수완박 논의로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과 이 공수처는 달리 봐야 될지,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야 되는 기관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기소권, 수사권 논의와 관련돼서 금방 하신 문제의식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만, 공수처는 작고 강한 조직입니다. 몇천 명이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니고, 지금 검사 정원이 25명이기 때문에, 금방 기소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서 수사하고 재판받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때 명분이 달라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국회나 공수처나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데 대한 상당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처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시고 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아까 모두 발언을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 자세를 견지하셨습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면은 이 공수처가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거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꼭 필요한 공수처에 후보자께서는 적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수처장으로?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부족한 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족한 면을 저희의 어떤 기관에 대한 의지로 돌파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상당히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기본이 돼야 되죠. 그런데 도덕성에 비춰보면은 또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에 비춰보면은 좀 회의적인 시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2004년에 법원 판사로 근무하시면서 당시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 원을 후원하면서 자영업으로 직업을 기재했는데, 아까 본인이 한 게 아닌 것 같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더 의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후원하는 거는 의미 있는 일이죠. 정치인이 제대로 정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후보자에게 재산 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변호사 하시면서 연소득이 2억 원 안팎입니다. 근데 기부한 내역을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혹시 그렇게 한 거 있습니까? 기부한 내역이요? 네. 크게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월드비전이라든지, 그런 몇 군데는 좀. 연 하고 얼마 있습니다. 정도 한 것 같습니까? 여기는 기록에는 안 보입니다. 좀 그런 것들이, 빠졌습니까? 조금은 있습니다. 예. 네. 게다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이질적인 개념이라고 여기는 진보의 개념인데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이라고 불려지는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맞죠? 당선되고 나서 네, 짧은 기간 네. 가입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력에 비춰볼 때 과연 공수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좀 그 회원이 한 500명 정도 될 때 대중적인 그 법원의 조직이 될 때 제가 가입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배석 판사하고 학회에 참석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입됐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받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덕성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빠 돈으로 엄마 부동산을 구입했고 또 그것이 상당 부분 좀 이 법꾸라지 표현도 하셨고 제가 그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탈법과 적법의 경계를 오락가락한 걸로 보여지고 상당히 좀 유능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력 이렇게 경력을 보니까 각종 세무 관련한 위원 활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가족, 재산 증식, 절세 활용한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을 국민들이 갖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특히 이 따님 명의로 2020년 8월에 경기도 성남시 산성동에 엄마의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에 2020년 8월인데 그때 따님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몇 학년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경기도 성남시에 주민등록 전입이 됐다가 1년 있다가 또 전출이 됐어요. 네. 실제 거주했습니까? 산성동에 그 초기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희망로 543번 길 뒷번호는 제가 생략하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나타나지 않아요. 실제 거주한 게 맞습니까? 지금은 이제 건물이 멸실되었고 그 당시에 거주한 건 사실이에요. 거주한 건 맞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입증할 자료. 검토하겠습니다. 임대를 한 겁니까? 임차를 한 겁니까? 그 당시 이제 재개발 주택이 이제 비어 있었고 자녀가 그 건물을 매수를 하면서 해당 주소지와 동일하진 않습니다. 동일한 곳에서 전입을 했다가 전출한 게 맞습니까? 지금 매수한 건물에 전입을 했다가 1년 동안 살다가 전출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 예. 박형수 의원님 질문하시죠. 예, 박형수 의원입니다. 자, 오늘 이 청문회가 우리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이게 특검이 왜 필요한지 하는 그런 청문회장인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공수처와 경찰이 각각 수사하기 때문에 이거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별개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사망의 원인이 어디냐, 거기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부분은 거기에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냐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다 특검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은, 아까 우리 공수처장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정치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정치권의 결정 당연히 존중해야죠. 법률로 특검법이 만들어져서 그게 통과된다라면은,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의 장이 될 사람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는지. 자, 지금 공수처장이 이건 법률에 따라서 특검법에 따라서 이건 특검으로 수사가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 검사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이 사건 언제 특검으로 갈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어요? 최소한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의 장이 되겠다는 후보자라면은 그건 우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가요? 위원장님, 제 답의 요지가 위원장은 아니고 위원님. 네. 제 답의 그 요체는 국회에서의 논의와 상관없이 공수처는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원님 네. 의견에 동의하는 바 많습니다. 네. 자, 이제 수사권 얘기를 지금 많이 했습니다.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거 연구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법문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사망의 원인이 되는 그 수사권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이 수사할 수 없다. 민간 경찰이 수사해야 된다. 나와 있어요. 이걸 변사사건하고 혼돈을 하니까 지금 연구를 더 해야 된다. 검토해보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변사사건은 뭡니까? 사망이 했는데 그 사망이 자연사인지 그렇지 않은지 자살인지 타살인지 이걸 가리는 것이 변사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자연사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 사건이 살인에 의한 사건인지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지 이거는 그 사망의 원인에 대한 수사예요. 거기는 하지 말라라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검토가 필요합니까? 이 사건이 변사사건 수사는 어디까지냐면 이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 여기까지가 변사사건이에요. 거기까지만 군사경찰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망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성립되는지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는 어디까지 성립되는지 이거는 일반 민간경찰에서 하라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 무슨 연구가 더 필요합니까?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지금 조금 그 결이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공수처장 후보로서는 열심히 연구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결이 열심히 다른 해서 얘기를 수사하고 그런 부분에 재판하는 게 대해서 뭡니까? 죄의 성립 네?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란이 없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수사하고 재판하는 게 뭡니까? 결이 다른 게 아니라 상반되는 얘기를 양쪽 얘기를 두고 그 중에 뭐가 옳은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수십 년 해온 사람이 결이 다른 얘기라서 더 연구해 보겠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처 보류 지시가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입니다. 이처 보류 지시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건이 직권 남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달려 있어요. 이처 보류 지시는 기본적으로 국방부 장관한테 일반적인 군사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한 경우에는 민간 법원에 기소해야 될 사건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더 검토하기 위해서 이첩을 보류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불법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그 이첩 보류 지시도 지금 순직 해병 사망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보이는데 제가 언론에서 확인한 바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또 보고받은 바도 없는데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또 수사 주체도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예.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군사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게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고 있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왜 이첩을 하려고 했을까요? 수사권이 있는데. 네? 수사권이 있으면 수사를 종결하고 처분을 해야죠. 예? 왜 이첩을 하려고 했습니까? 이 사건이 외압이 있다고 하는데 수사를 하지 마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이첩을 하겠다. 그런데 국방부는 미흡하니까 보류하라고 한 거지 이첩을 하지 마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박정훈 단장자 스스로도 이첩을 하겠다고 한 것은 수사권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뭐 논란의 소지가 있나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여튼 수사권과 재판권에 관한 논의인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법리적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법리적으로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이 지금 군사법원법 2조 이게 개정될 때, 여기 우리 박지민 의원님 지금 안 계시는데, 사망사건을 군사법원 관할에 배제시키는 게 여러 가지 군 내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들이 대부분이 의문사다. 네?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참에 사망하거나 상황에 이르게 한 사건은 아예 군은 손대지 마라고 한 법이 이 개정 취지예요. 예? 그 개정 취지에 따라서 박종훈 전 단장도 예? 이첩을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미흡하니까 보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를 했고 거기에 불응해서 박종훈 단장은 이첩을 강행을 했고 그 뒤에 국방부가 사건 발생 한 달여 뒤에 예? 재조사해가지고 이걸 경북경찰청이죠. 아마 이첩을 했어요. 이첩하자마자 경북경찰청에서 수사 착수를 했어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수사권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주요 수사 대상, 피고소인이든 피고발인이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그 사실이 수사 기밀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출국 금지 사실은 기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공무상 기밀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적답은 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사 기밀로 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예?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이 사실에 대해서 모 매체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모 매체는 알 수가 없는 일인데 알고 보도를 하였단 말이에요. 이게 기밀성이 확인이 되고 이게 유출이 됐다 그러면 이 과정들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지금 공수처는 지금 공보 준칙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개인의 기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혹여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수사 검사와 또 수사관이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따져봐야 되겠죠. 수사 기밀성 여부, 그 다음에 이게 언론에 보도된 과정 이런 거 따져봐야 되겠죠. 만약에 공수처장이 되신다면. 네, 맞습니다. 이 공보 준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공수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일을 함에 있어서도 지금 공보 준칙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후보자께서 여러 말씀 중에 이 특검법에 대해서 입법부의 의사를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유상범 의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9월 5일 날 이 사건이 공수처에 고발이 돼요. 민주당에 의해서. 그런데 9월 7일 날 이 특검법을 발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한 이유를 보면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제한 이유 말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특검법 발의하는 이유가 국민은 군 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법을 발의한다. 이 사건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사건이 군검찰에 없어요. 군검찰은 관할권도 없고 그런데 특검법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 특검법 발의 제안 이후에 보면은 군검찰단이 마치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이 되어 있고 군검찰단이 독립적 수사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다. 그래서 특검법을 발의한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제안 이유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특검법에 발의된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거를 적절하지 않을 것 존중한다면서요. 같습니다.
그 존중의 의미는 그 국회의 통과 여부, 그다음에 재의결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는 그에 관계없이 묵묵히 우리 일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 귀하디 귀한 젊은이가 군에 가서 대민 지원을 하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건 아닙니까? 왜 사망에 이르렀냐는 사건이 본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이 뜻이고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은 그 본질보다는 정치적인 공방이 더 강하게 일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경기 화성면 권칠성입니다. 우선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네. 방금 우리 조정훈 의원님이 뭐 질문을 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반론도 있고 해서 한번 또 처장님 의견도 질문하겠습니다. 주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건과 그 연루가 된 사건들을 이제 고발하는 경우들은 뭐 양당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대부분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팩트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알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오히려 언론을 이용한 사건몰이, 여론몰이, 이런 이야기는 검찰들이 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조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경험과 식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많은 거는 알고 계시죠? 네. 네. 뭐 대통령 거부권까지 지금 뭐 이야기가 되면서 논란이 많은데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까? 특검 실시 여부에 대해서. 저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지대하신데 기본적으로 국회의 그에 대한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검 일반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불일치해가지고 여러 가지 운신의 폭이 너무 좁고 수사가 구조적으로 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권을 제대로 일치시킨 다음에 앞으로 그 특검 수요가 있으면 좀 우리 공수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론 말고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이 건은 특검을 실시하는 게 맞다, 안 맞다. 속으로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일반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그 지금 된다는 말씀하신 생각입니다. 일반론은 전제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당장 적용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제 조건이 해결이 안 된 현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런 데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게 이 청문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에 관해서 그 특검 발의되고 또 의결되고 그다음에 또 제2 요구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국회의 권능은 매우 존중되어야 된다는 아니, 말씀입니다. 그거는 형식적 권한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법이 통과되고 실행되는 것이 현 상황으로 봐서 맞다 틀리다 의견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 평소 금방 법조인으로 제가 사셨는데 말씀드린 그 의견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신이 안 되는 답변인데요. 제가 그러면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뭐 태도 유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공수처하고 경찰에서 각각 수사 중이죠. 따로따로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언론에서 아는 것 이상으로 지금 제가 보고받지는 전혀 못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있습니다. 5월 4일 날 공수처에서 해병대 사령관 소환조사했잖아요. 네. 소환조사했습니다. 그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죠? 조사를 시작했으니까 계속 수사를 하시겠죠? 제가 그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관한 지금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아니, 수사 못 받고 상황이 아니고 있습니다. 수사 계획입니다. 예. 지금 소환조사 했으니까 앞으로 수사하실 거 아닙니까?
수사하지도 않을 건데 소환 조사하실 일은 만무하잖아요. 앞으로 그 부분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 사건이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수사하실 진행되는지 거잖아요. 그럼 수사 안 하실 살펴보겠습니다. 거예요. 참. 수사하실 거잖아요, 이거. 네, 그죠? 그리고 5월 14일 날 경찰에서 임성근 그 해병대 전 1사단장 또 조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공수처하고 경찰에서 지금 각각 수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현역 장교들이 많이 포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군검찰에서도 아마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면 개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기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거 기소권이 있어요, 없어요? 공수처에서. 해병대 순직 사건에 관해서 대체적으로는 우리 공수처의 기소권이 좀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없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기소는 검찰에서 할 겁니다. 사건이 산산조각 나 있어요. 이게 통일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화라는 그런 수사, 그런 기소권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거 필요하겠죠. 그것도 동의를 못 하시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과 네. 관련돼 가지고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우리 공수처의 그 수사 그거는 제가 권능과 좀 이따 기소 이야기하겠습니다. 권능을 이첩권하고 기소권 확대에 대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 될 때. 근데 자 지금 이 순간에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할해서 통일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입법부가 잘 결정하실 걸로 그게 저는 믿습니다. 특검입니다. 네. 그 동의하시는 걸로 제가 볼게요. 지금까지 보면 이게 자업자득이에요. 지금 공수처가 사건 접수하고 최초 압수수색 5개월, 압수물 분석 3개월, 시간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늑장 수사,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현 제도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 다 산산조각 나서 산지사방 흩어져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도 필요하다. 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관해서 입법부에서 현명하게 결정하실 걸로 보고요. 저희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 입법부의 결정에 따라 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지금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권칠성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특검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 구조를 이래 만들어 놨다는 겁니까? 공수처는 그래요. 공수처는 그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그 국민의힘 전신인 그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교환해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이와 같이 검사,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수처에게 수사권만 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공수처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기소권이 없으니 특검을 해야 된다. 그 법을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 그렇게 진행해놓고 이제 와서 기소권이 없으니 문제가 있다.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게 어떻게 이런 논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검찰을 믿지 못해서 민주당이 특검에 여러 사건을 고발하고 있다. 그렇게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에 여러 사건을 고발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그 해병 순직 사건의 경우에는 공수처에 고발하고 나서 이틀 뒤에 또 특검법을 발의했어요. 지금 공수처에 고발해서 공수처가
검찰을 믿지 못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 고발을 수사도 착수하기 전에 불과 이틀 만에 고발은 이틀 만에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게 공수처의 사건 조사를 기다리겠다는 그 자세가 있는 건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처럼 모순되는 주장을 계속 하시면서 특검을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해병 순직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수사 외압이 있다 없다 이첩 보류했다 회수했다 하는 부분에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군 경찰이 수사가 적법한 수사였느냐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요. 넘겨보세요. 우리 후보자님 잘 아시죠? 2021년에 개정돼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군사보훈법 제2조에는 사망 사건은 군 경찰에서 수사를 하지 말도록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관할 건이 아예 없죠. 그건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규정과 달리 군 경찰에서 이 사건, 사망 사건과 관련된 원인이 되는 소위 업무상 과실치사를 수사했다. 그러면 이 수사는 권한 있는 수사입니까? 권한 없는 수사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군사법원법 2021년 개정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군 경찰이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연결되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는지가 이 사건에 첨예한 그 법리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해병대 사건 빼고 얘기합시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하면 신분적 재판권이 일반 법원의 재판권을 가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조항에 따르면 군사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떠나서 해병대 사건 다 떠나서 지금 물리적 해석을 하시면 재판권에 관한 논의와 또 수사권에 관한 논의가 조금 또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적답하기에는 네, 조금 알겠습니다. 지식이 부족하고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법리적으로 잘 따지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보면 군 경찰의 수사권이 없다고 일반 법원의 재판권을 준 거는 군 검찰이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관련 규정이 의심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바로 민간 경찰, 검찰에 이첩하라고 규정을 했어요. 7조 보이시죠? 그 앞에. 그 다음에 네. 군 경찰 변사 사건 처리의 경우에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검사나 일반 사박 경찰관에게 해당 변사 사건에 인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군 경찰이 아예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작년 8월 21일 날 이 사건이 발생하고 현안질을 할 때 이 자리에 계시던 박주민 의원께서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범죄가 발생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이체해야 된다. 정황만 발견하면 이체해야 된다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재판국과 수사권은 다르나 일반 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가진 사건을 군 경찰에 수사할 수 없는 건 당연하죠. 그건 일반 경찰에 수사할 수밖에 없는 사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답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자 그러면 만일 이 군 경찰이 수사하는 내용이 부적법하다면 그 행위 전체가 부적법한 행위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넘겨보세요. 지금 박 전 단장이 8명의 과실치사 혐의자 등 사건 관계인 및 참고인 소환 조사를 했고요. 90여 명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900쪽에 달하는 수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범죄 혐의를 특정하면서 수사를 다 했습니다. 자, 수사 권한이 없는 자가 실질적인 수사를 했으면 그 수사 활동으로 작성된 모든 증거 자료가 부적합합니까 아닙니까? 일반론은 묻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수사 권한의 문제 이 사건에 있어서 수사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면 그 수사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한 수사 활동 자체가 그 전체가 부적법합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 지적하시는 부분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좀 빠짐없이 법리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수사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수사는 당연히 부적법해요. 그럼 이 증거 자료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 없죠. 즉 현재 이 박 수사단장이 했던 이 내용은 보고서도 마찬가지 수사경과 사무원이 수사라고 명확히 해서 권한이 없음에도 본인이 수사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는 아예 법적으로 증거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 수사 권한 유무에 대해서는 오로지 딱 한 분, 박범계 의원님께서만 잠시 언급하시고 아무도 언급을 안 하죠. 근데 이게 가장 본질적인 부분 아니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그 드신 그 수사권 여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예.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들었다. 누구로부터?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들었다. 들었다 그러면 전문 증거죠. 판사 오래 하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전문 증거죠. 전문 증거면 그 원진 숫자가 부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없게 되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 전문 증거로 지적받고 있는 그 통화 내역을 소위 안보실 회의를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한 직후에 국방부 장관 이 사건에 정말로 큰 몸통이라 할 수 있는 현직 국방부 장관에게 통화를 했다를 인정하면 이거는 전문 증거에서 다소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인 그렇게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위원님께서 물으시는데요. 저도 법무부 장관 한 사람입니다. 법무부 장관 하게 되면 인사청문 기간 중에 와서 정말 미주알 고주알 다 보고합니다. 처장은 후보자께서는 보고를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네. 일부러 보고를 안 받으셨겠죠. 워낙 엄중한 사건이고 대통령이 연루될 수 있는 사건이고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야 될 수도 모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부임하게 되면 우리 박용진 의원이 물었습니다. 대통령의 의혹이 점점 집중되고 있는데 정말로 소환 조사할 생각이 있습니까? 물론 소추권은 없습니다만. 저는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지만 그 수사 의지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수처장이 된다면은 제가 한치의 묻는 거는 흐트림 없이 그 업무 법과 수행하겠습니다. 원칙의 내용을 묻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거기 대답하기 말씀하셨듯이 법과 원칙이라는 말이 너무 자주 또 사용되어서 좀 행해화되는 면이 있지만 제가 말하는 법과 원칙은 정말 알맹이가 있고 위원님께서 그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정말 내실 있는 법과 원칙입니다. 그 문장에 지금 정말을 2번 사용하셨어요. 알맹이가 있는 법과 원칙에 대해서 묻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팀장으로 있는 해병대 수사단, 소위 군 경찰이죠. 그런데 3개의 범죄에 대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습니다. 하나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이게 문제예요. 성범죄 또는 입대 전 범죄는 뭐 당연한 거고,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라는 것을 우리 법사위에서 새로운 개념을 창출한 겁니다. 그랬을 때 살인 사건은 당연히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 권한이죠. 해석상. 그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사건처럼 갑자기 최 해병이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변사 사건이죠? 네. 맞죠? 네. 예. 그러면 이것을 접한 군은 민간 수사기관에 바로 투입되기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죠. 후보자 맞죠? 네. 그렇죠? 그러면 군 해병대 소관이니까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에 개입하는 건 당연하죠. 네. 일단 변사 사건이니까 수사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그 질의 주신 그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답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변사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수사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직무유기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사권, 그 다음에 직무유기의 법리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내용이 한치의 없어요. 어긋남 없이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본인 스스로 알맹이 있게 얘기했다고 해놓고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사 사건 수사로 시작됐습니다.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 이것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민간 수사기관, 즉 경찰이 수사권이 있고 해병수사단은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데 대통령실이 무슨 수사 외압을 하느냐, 무슨 축소 은폐를 하느냐라고 정말로 법리에 맞지 않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변사사건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병대 수사단은 변사사건 수사 이첩으로 사건을 그렇게 명칭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수사 권한이 있는데 수사 권한이 없는 데에 어떻게 외압을 가할 수 있느냐라는 정말로 법꾸라지와 같은, 법기술자와 같은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이 이렇게 묻죠. 만약 오늘 인사청문회를 천신만고 끝에 통과돼서 공수처장에 부임한다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리를 적어도 대통령의 소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리를 배척하고 이것은 정당한 권한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 뒤에 수사기록 이첩을 누출하든지 가져간 경찰 수사기록을 다시 회수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다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는 법리적 판단은 우리 오 후보자가 정확히 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 군사법원법이 2021년도에 개정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수사권 여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한치의 허투림 없이 제가 연구해서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리를 적용하겠습니다.